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0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가 진짜 상당히 좀 길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장이 끝난 이후에도 좀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좀 확인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아직까지도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런 혼란을 생각하게 됐는지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니까 시황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럼에도 실적이 좋거나, 성장성이 있는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은 조금씩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 어떤 일주일간의 시장은 내용은 이렇죠. 일단 뭐 차트를 보기 전에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이 그 궁금해했던 그 부분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느냐에 대한 이런 이슈가 있었고, 근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시도 금리를 좀 올려야 되느냐,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보면 다우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일단 다우 지수를 좀 볼게요. 급하게 하락하고 있던 주식이 이렇게 상승한 데의 원인을 어떤 미국에서는 어떤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좋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뭐 좀 됐죠. 3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만 3분기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올 것이란 건 예측이 되었고, 또 하나 예측이 되는 부분은 4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장에서 반등을 하더라도 그 상승이 어느 정도 좀 제한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의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 이유, 어떤 그 배경도 중요하지만 4분기나 내년의 실적은 아마 이제는 어떤 세금 감면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없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올해보다는 안 좋아질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저는 조금 더 포커스를 가지고 보고 있고요. 현재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역시 중국처럼 급락을 하고 나서 반등을 하고 조금 다시 눌리는 이런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10년 국채 수익률 역시도 약간의 진정은 되었지만 아직 3%를 넘는 높은 단위에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그리고 오늘 중국 시장도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죠. 2.58% 정도가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아직은 추세가 만들어지려면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에서 우리 시장도 오늘 좀 반등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좀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또 나옵니다. 과거 2008년도 때 위기 때의 어떤 PBR과 지금의 PBR이 좀 비슷해진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 PBR에 대한 이야기 0.5 한 8, 5배 정도 약 대략 과거
한 10년 전과 지금의 어떤 PBR이 같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너무 저평가되는 거 아니냐,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월간 차트에서 60월 이평선의 코스피가 탁 닿였거든요. 이런 거죠.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파란색 선이 있죠. 요 이 60 그 개월 이평선에 닿았으니까 반등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도 있습니다. 60개월 이평선. 근데 조금 뭐 그럴싸해요.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 되겠죠. 60개월이라고 하면 한 5년 정도의 기간이잖아요. 5년 전에 상장사들의 실적과 지금 2018년도의 실적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5년 전에 주가의 가격이라는 것은 조금 너무한 거 아니냐. PBR도 그런 의미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뭐 혹시라도 하락이 좀 제한적일 수도 있겠죠. 어떠한 그런 어떤 요인들 때문에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상승의 모멘텀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상승의 모멘텀이 없다라는 좀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어떤 정치적으로 이번에 뭐 G20 회의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의 어떤 무슨 합의가 나오면 좀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거는 사실 조금 알긴 좀 어려운 부분인 것이고, 일단은 만약에 지수가 하락하다가 이 하락하는 지수가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무언가가 필요하냐라고 봤을 때 당장엔 어떤 누구는 환율일 거다라고도 하고 누구는 어떤 뭐 실적일 것이다 뭐 어떤 경제적인 무언가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실적이냐 어떤 환율이냐 이런 것은 사실 이 닭이냐 뭐 계란이냐 뭐 이런 차이거든요. 사실 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환율의 방향에 영향을 그리고 이제 뭐 수급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거죠. 환율을 좌우하는 것, 그러니까 환율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요소들은 무엇이냐라고 보면 뭐 장기적으로 보면 경상수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교역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처음에 시작은 또 실적에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뭐 이런 것이죠. 오늘 카페에다가 올리긴 했는데요. 일단은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여태까지 잘 나가고 있던 미국 시장이 일부 급락하기 이전 시장에 보면 EPS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는 그 예상을 이제 상향 조정이 되었고 빨간색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향 조정이 되었거든요. 그걸 보면 아 미국 시장이 왜 이렇게 잘 나갔고 한국 시장은 왜 한 8개월 가까이를 하락했는지를 사실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2018년도 1월부터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도 실적이 우선이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긴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차트를 좀 보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 것은 이 빨간색 선이 코스피 선행 EPS인데요. 이 EPS와 코스피 지수가 거의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은 뭐 많이 보셔서 알겠죠. 지금의 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것은 저는 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는데 여러 가지 꼭 그것만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겠죠. 근데 처음에 시작은 실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4분기라든지 미국의 4분기나 내년의 실적이
미국이 조금 하향될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들이 좀 미리 반영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왜냐하면 흔히 말해서 그 채찍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채찍 효과. 그렇죠? 채찍에 손잡이가 있고 채찍에 이게 끝이 있으면 채찍의 손잡이를 조금만 흔들어도 이 끝은 아주 강하게 흔들리는 이런 것이죠. 채찍 효과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어떤 공급 사슬이라고 하면 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그러게요. 이거를 제가 한번 채찍 효과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 환율과 한번 같이 한번 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 미국과 한국에서의 그 그 공급 사슬로 봤을 때 미국에서 아주 작은 어떠한 작은 정도의 충격이 생기면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소비 지출, 실질 소비 지출이 1%만 움직여도 한국에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의 어떤 이 소설은 뭐냐면 미국의 어떤 미래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어떤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한국의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한국 실적 역시도 좋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간단하게라도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소비자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만약에 어떤 물건을 하나를 이제 구매를 하는데 이 구매를 하게 되면 이 그전 단계에 어떠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뭐 소매업체가 된다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뭐 한 5개 정도로 산다고 하면 이 소매업체는 5개 이상의 이 5개의 기본 물량과 플러스 어느 정도의 재고 물량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혹시나 모를 거에 대해서 항상 재고 물량을 쌓아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도매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물량 대비해서 플러스 알파로 또 생산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 공급 사슬의 끝에 있는 쪽은 엄청난 양이 을 이제 만들게 되고 재고를 쌓아 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약간의 흔들림이 이쪽에선 큰 어떤 파급 효과를 준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이 미국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쪽이 뭐 한국 혹은 뭐 중국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어떤 경제 시장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소비에서 가장 큰 어떠한 무언가들이 다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비가 줄면 저축이 느는 이런 구조. 저축이 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소비가 준다라는 것은 저축이 많아지면 결국엔 투자가 준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투자가 줄면 이게 기업들 역시도 물건을 덜 만들겠죠. 그것이 이제 악순환이 된다. 이런 이제 논리인데요. 아직은 중국은 그 소비 시장이 크지 않습니다. 그 가장 큰 소비 시장이 미국으로 봤을 때 미국의 이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어떠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씩 이렇게 마치 반영되는 것인가라는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이건 그냥 과거에 이제 시장을 봤을 때 시장이 큰 하락기가 왔을 때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럴 때 보통 그런 어떤 패턴이 좀 많이 눈에 띄었고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우려하는 것인데,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 담보되지 않은 상승은, 그죠? 실적이 담보되지 않았는데 어떠한 저평가 구간이고 어떤 기술적인 무언가로 인해서 반등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는 이런 구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안 좋아서 만약에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 시적대로 간다고 하면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를 본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하는 구간이겠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실적이 2016년도보다 2017년도에 얼등하게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때는 매수 매도를 많이 하지 않았잖아요. 주도주도를 그냥 좀 끝까지 갔었고 2017년도에 하반기 뭐 한 7, 8월부터 한 시작되는 이 하반기 때는 매수 매도가 좀 있었고 그렇죠. 왜냐면 상승 초입 구간에서는 강하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었고 2017년 하반기는 조금 끊어줘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렇죠. 2018년도에는 실적이 완전히 꺾이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빨리빨리 물량을 완전히 좀 추리는 이런 구조였었고 최근에는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것은 어떤 반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희망이나 기대들은 좀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강했던 시장이 꺾였고 이것이 혹시라도 반등을 준다면 이것은 실적에 의한 반등이 아니라면 이 반등은 이 추세를 뚫고 가기는 어렵겠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반등이 나온다면 짧게 좀 가는 것, 안전하게 가는 것, 뭐 이런 것으로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간 차트 상에서 보면 오늘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카페에다 올려드리긴 했는데요. 이런 것이죠. 2016년 2월 달과 조금 비슷한 모습이 나와줬으면 이라는 건데요. 이걸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일간 차트로. 현재의 모습을, 코스피의 모습을 조금 크게 보면 사실 오늘 요때의 모습이 어땠냐면 음봉이 요렇게 어제 있었고 오늘은 갭하락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갭하락으로 시작했다가 조금 오르다가 쭉 빠지고 그 다음에 다시 다시 그려볼게요. 엊그제 음봉이 이렇게 있었고 오늘은 갭하락으로 시작했다가 조금 오르다가 쭉 빠지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 중간의 갭을 메꿔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가 양봉이 생겨버렸는데요. 그게 이런 모습인데 상당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오늘 굉장히 컸었고 그렇게 됨으로써 과거에 요 구간대의 신저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변동으로 인해 오늘 새로운 신저가가 탄생했습니다. 그 말은 엊그제 있었던 이때 그날인가 혹은 어떤 과도거래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로써 이제 좀 정리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이때 그 도치 캔들은 좀 며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새로운 신저가가 나옴으로써 이거는 그날이 아니었다. 과도거래라는 것으로 이제는 이해가 됐고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계속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그날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날이라고 하면 우리는 팔로스루데이라고 이제 하죠. 그러니까 추세가 전환되는 어떤 그 확인이 되는 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닥을 찍던 게 꺾이고 그 꺾인 것이 그날이라는 팔로스루 데이가 나온다면 추세의 연속성을 확인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캔들 하나가. 근데 지금은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이었고 우리가 원하는 그 팔로스루 데이는 아직 나오지 않은 모습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은 아직도 하락 과정 안에 있는 것이고 오늘 신저가를 만들었지만 신저가라는 건 계속 하락이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우리가 계속 상승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조금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도 오늘도 역시 캔들이 상승 캔들이 거래량을 실은 캔들이 나오긴 하였고 갭자리를 금방 메꿔버리는 자리가 나왔긴 하였지만 추세가 확인된 건 아니다. 반등은 반등인 것이고 그것이 반등을 넘어서 상승 추세로 가려면 강한 상승 캔들이 한 번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이 하락에 있었던 그 피로감들, 그 어떤 의구심들, 이런 걱정들, 이것을에 대한 매도 거래세인 거죠. 매도 거래세를 이길 수 있는
매수 거래세, 매수 상승과 어떤 거래세가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만 과거에 이런 하락장을 뚫을 수 있는 에너지가 한번 나와야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건 나오지 아직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오늘의 모습이 과거에 반등을 일으켰을 때 2016년 2월과 매우 흡사한 모습이었고 아주 좋은 패턴의 모습이 나왔거든요. 뭐냐면 이때 신저가 가짜 신저가를 냈던 이 구간을 새롭게 신저가가 냈지만 종가가 요 날의 저가를 딱 올라타버린 날 이게 상당히 좋은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들 이럴 때 보통 보조지표에서는 다이버전스가 나와요. 주가로 본다면 저가를 이어보면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주가의 마지막 가장 낮았던 가격을 연결하면 이런 가격이고 이렇게 모습이 나오는데 요럴 때 종가는 올라가 있잖아요. 요런 구간에서는 보조지표가 위로 올라탑니다. 이렇게 위로 방향을 틀어요. 이때가 이것을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하락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이런 것을. 이런 모습들이 나올 때 진짜 바닥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에도 좀 여러 대 있었고 미국 시장에도 분명히 많았고 그때가 저는 요 구간인데요. 저는 이때가 너무 생생히 기억나거든요. 이때 깜짝 놀랐었고 그리고 요때 매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이때 저가를 이 장중에 한번 깨고 이걸 크게 그려볼까요? 조금 더 크게. 사실 이렇게 캔들로 표현하는 게 좀 우습죠. 그래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저가 부분을 장중에 한번 깨고 종가상 이 저가 위에 딱 올라타고 나서 이틀 후에 그날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때부터 시세는 달라졌었거든요. 다시 볼까요? 이때부터 이렇게 그려보면 그렇죠? 요때 그런 이후로 시장은 달라지는 모습이 좀 나왔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도 1년간은 쉽지 않은 장이었어요. 요 장세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과 좀 비슷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 생각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때 바닥을 내고 이때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2016년보다 17년도는 확실히 좋을 것이다 라는 예측들은 다 있었어요. 하지만 2016년도는 그냥 그렇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었고 지금 그날이 나왔죠. 2018년도 현재. 그리고 2019년도에는 그냥 모르겠네. 하지만 2020년도에는 매우 좋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신저가라고 하고 이런 패턴이 만약에 혹시 나오면 이런 패턴이 나오고 혹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냐 라는 쪽의 생각이 훨씬 많아요. 요즘에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로 본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실적과 어떤 차트와 이런 모습만 보면 그렇게 되겠지만 사실 다른 글로벌 상황을 비교하자면 금리라는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 맞을 확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것이죠. 혹시 이 날이 과거의 이 날처럼 어떠한 바닥을 확인할지언정 그렇게 쉬운 장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쉬운 장은 아닐 수 있겠다. 내년 상반기까지도 그렇게 쉬운 장은 아닐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이런 파동들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 혹은 변동성들이 좀 더 커질 수도 있겠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트에서 아직 나오지도 않은 그날을 가지고 상승을 말하는 것도 좀 우스운 일이지만 그런 어떠한 희망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것이 실행되지 않고 차트가 깨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 염두에 두시고 플러스 실적 전망이 좋지 않다라는 것. 그러니까 저는 이쪽에 무게가 상당히 가는 것이죠. 차트라는 것은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실적이 어떤 무언가의
나와야, 좋은 것이 나와야 차트가 만들어진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적에 대한 어떤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줄 때까지는 차트의 어떤 좋은 모습이든 우상향하든 해도 너무 만만하게 보거나 이러지는 못하겠다. 과거 같은 이렇게 큰 장은 거의 없을 수도 있겠다. 라는 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시장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잘 못하죠. 왜냐면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안 하면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손실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뭐 제가 뭐 어디에 나오거나 무언가를 누구에게 잘 보이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조금 최근에 저는 그 TV에 나오는 그 증권 전문가들에 대한 그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환상도 좀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가끔 저희 회사에도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우리는 어떠한 경제 채널인데 뭐 이름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얼마를 내면 방송을 출연시켜 주겠다. 혹은 얼마를 내면 너가 원하는 만큼의 프로그램까지도 만들어서 새롭게 런칭할 수도 있다. 이런 제의도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잘 시청률이 조금 그나마 나오는 쪽은 대기하고 있을 정도다. 돈을 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어떤 TV에서 정장을 딱 차려입고 멋지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그 증권 전문가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순수한 모습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돼요. TV에 왜 돈을 내고 나갑니까? 그렇죠?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되죠. 그렇죠? 무언가를 소기의 목적이 있으니까 돈을 내고서라도 TV에 나가서 얼굴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뭐 누구에게 잘 보일 일도 없고 누구에게 뭐 어디 뭐 나갈 일도 없고 시장 장사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요거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요렇게 와 있죠. 여기가 요렇게 올라와 있고 여기로 따지면 이게 지금 다이버전스의 모습이 조금 여기서 좀 잡히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좀 흔들리는 거예요. 차트상으로는 좀 좋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과 그럼에도 실적은 좋지 않은데 라는 것에 대한 고민. 이럴 때는 그러니까 불확실하다라는 거잖아요. 차트도 좋고 실적도 좋으면 한번 베팅을 해보겠지만 뭐 하나라도 찝찝하다면 비중을 반만 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반만. 그리고 이거 역시도 좀 분할해서 5종목 한 10종목 정도로 분산해가지고 분할 매수로 사는 것. 그 정도로는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좀 서두가 길었죠. 오늘 사실 이야기를 좀 할 내용은 이거예요. 뭐냐면 한 3, 4일 전쯤에 저희 한 회원이 아침 한 8시경쯤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나는 어떤 종목을 살 거다. 이거 나는 무조건 아직 상장이 안 그날 이게 당일에 상장되는 당일 아침이었어요. 8시에. 나는 이 종목을 무조건 상한가 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시초가에든 그 전이든 살 수 있다면 빨리 사고 싶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제 전화가 와서 너의 의견은 어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셔서 저는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건 도박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좀 매몰차게 이야기하고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분의 그 골랐던 그 종목이 너무 좋은 회사가 맞아요. 이 회사거든요. SPL셀.
글씨가 잘 안 보인가요? S 상장한 지 하나, 둘, 셋, 넷, 5일 됐네요. 근데 이 회사는 매우 좋지만 상장한 첫날에 사는 것은 반대다라는 의견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가끔 저희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고민 상담하시는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어떠한 모 전문가가 상장 관련해서 자기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상장하는 주식은 내가 우리나라 최고니까 고객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는 상장 주식을 무조건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의가 꽤 많았어요. 근데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는 엔젤 투자 물량이 있죠. 엔젤 투자 물량 등이 있어서 상장 시초가에 따라붙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상장 이전에는 사실 이렇게 잘 몰라요. 그 물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모르고 그 기업이 이게 좀 시장의 평가가 받아져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S에너지 그 종속 회사인데요. 사실 그런 물량 자체가 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라고 할까요? 오버행 리스크가 사실 걱정이 됐던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유통 물량이라고 해봤자 200만 주 내외이고 공모주 관련해서도 며칠 정도면 다 소화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리고 이 회사의 기존 주주 물량이 6%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물량에 대한 고민은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시장 상장 첫날에 따라붙는 것은 이렇게 인기가 많고 유명할 기업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첫날은 매수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만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하지만 알고 있어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 역시 오늘 딱 6주인가 봐요. 보초병을 세웠습니다. 이 회사를 이게 사실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이 회사를 계속 관찰하기 위해서 일단 보초병으로 제가 아까 5주인가요? 6주인가요? 그냥 손에 닥치는 대로 그냥 조금 툭 사나 봤거든요. 이게 지금 2만 얼마였으니까 그때 제가 아까 2만 7천 원인가요? 뭐 얼마 그때 보초병으로 매수는 해놓긴 했는데 계속 관심 갖고 저 역시도 보고 싶은 회사예요.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이 회사를 조금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보면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 이름에서도 나와 있듯이 S 이렇게 되겠죠. 이 회사 이름이에요. S 한글로 쓰면 퓨얼셀이라고 나와 있죠. 그 제목에는 퓨얼셀, S 퓨얼셀, 그쵸? 이름 그대로인 거예요. 요 의미가 수소 연료 전지의 의미니까요. 그쵸?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상장이 됐고 이제 한 5 영업일 정도가 지난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수소차의 테마주로 엮인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사업이 있을 것이고 기존의 사업이 좋은데 혹시 나중에 모를 수소차 관련해서 어떤 테마와 엮인다면 실제로 그쪽에 대한 어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관심이 있겠다. 다만 지금은 이쪽의 비중보다는 이쪽 기존 사업을 얼마나 잘하고 있었던 회사인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회사는 가정용이라든지 혹은 건물용 이쪽 연료 전지 핵심 어떤 기술을 독자 개발해서 성공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GS 칼텍스 연구소 내에 연료 전지 그 개발 인력들이 이제 설립한 것이죠. 근데 의미 있는 것은 이 기존의 사업이 어떻느냐를 봐야 되겠죠. 2014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다라고 했는데요.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때부터 매출이 이렇게 나왔겠죠. 매해 거의 100%씩 성장했어요. 100%씩 매출이. 그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2015년도에 매출이 51억, 100억, 203억 이렇게 늘었거든요. 매출은 상당히 작은 부분이죠, 사실. 그렇죠. 근데 이 성장성 자체가 대단하다라는 거. 그리고 2018년도는 한 370억 정도를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매출 성장이라는 것은 이것은 보통 그 하나의 어떤 종목이 스타가 됐다가 최고의 주도주가 되는 그 과정 안에 첫 번째 요소 중에 하나예요. 보통 시장에서 어떤 그 빈 허점들 있죠. 여러 가지 사업 그 사회가 있을 때 이 사회 안에서 어떤 틈새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틈새를 누군가 공략을 해서 했더니 매출이 껑충껑충 나오는 회사였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보통 처음에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지만 이게 돈이 벌린다라고 생각이 되면 경쟁자가 들어옵니다, 보통. 그때 근데 경쟁자가 들어오기 이전에 보통 상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초기 때는 과거의 높은 실적에 어떠한 프리미엄이 붙겠지만 상장 이후 그러니까 보통 시장에서 한 3, 4년 정도 좋은 실적을 냈던 회사가 상장하고 나서 꺾이는 경우가 많아요. 경쟁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극복한 회사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게 보통 하나의 작은 회사가 커가는 과정 안에 있는 필수적인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회사는 일단 여기까지는 합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치고 들어올 어떤 경쟁자들이 있느냐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회사가 너무 과점적이에요. 독자 기술이 있고 뭐라고 할까요? 거의 유일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유일의 지금 현재 최초, 뭐 유일 이런 수식어가 붙고 하는 쪽이라서. 근데 이 회사를 볼 때 같이 봐야 될 회사가 뭐냐면 두산이라는 회사도 봐야 돼요. 두산. 그래서 SFuel셀이랑 두산을 같이 봐야 된다. 두산에도 그 사업형 지주회사인 두산이잖아요. 제가 카페에 올려드리는 내용에 제가 이렇게 한번 썼던 기억이 나는데 한번 볼까요? 제가 어떻게 내용을 썼었냐면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두산? 제가 글 썼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잘. 그쵸. 썼네요. 예. 어떤 내용으로 썼었냐면 두산은 이제 성장주로 보자라는 제목으로 달았어요. 두산이라는 어떤 선입견이 분명히 있지만 과거에 두산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성장이 어떤 멈췄을 때 장기 월간 차트로 봤을 때 사실 계속 횡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는 성장성을 달았다라는 거예요. 성장성. 그러니까 이 회사의 기존 사업이 사실 괜찮았습니다. 기존 사업도 잘하는 회사이고 배당 성향도 높고 주주를 생각하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그게 끝이었었지만 이제는 성장성을 달았는데 그 부분이 사실 그거죠. 2차 전지용 동박. 그렇죠? 그러니까 전지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연료 전지 분야에
회사에 들어온 거예요. 이 회사, 근데 그쪽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급성장합니다. 급성장. 그럼에도 두산은 이 원래 회사 자체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쪽 새로 이 연료전지 쪽의 매출이 연료전지 쪽의 매출이 매우 39% 정도씩인가요? 연간 성장을 하는데도 이 회사 큰 회사 안에 비중이 작기 때문에 이 두산이라는 회사가 회사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확 눈에 띄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SPOsel은 100% 이쪽만 이게 그 연료전지만 수소 연료전지만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은 좀 클지언정 만약에 어떤 흐름을 잘 만난다면 상당히 강한 어떤 모습을 볼 수도 있겠다. 다만 지금의 시가총액이 1,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원래 상장 전에는 얘네가 시가총액이 아마 한 뭐 상장돼도 800억에서 1,000억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예측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시가총액이 크게 형성이 되었고 지금 상장하고 5일 정도는 계속 빠지고 있었는데요. 일단 두산의 실적도 보면 ROE가 5에서 한 자리, 두 자리로 변해요. 한 자리에서 두 자리, 5에서 11로 변하고 EPS 증감률이 2018년도, 2019년도에 200%, 119% 성장을 해요.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전부 다 좋아져요. 다만 두산의 어떤 부채 비율에 대한 어떤 고질적인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다만 관심은 가져야 되는 회사로서 저는 시장에서 지금 수소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 뭐 다른 어떤 개별 종목들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일단 많이 소개되지 않은 두산과 어떤 SPL셀이라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저는 이 두 종목이 저희 관심 종목에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보초병을 세워놨고 여기도 보초병을 세워놨습니다. 이것도 몇 주 되지 않은데요. 왜냐면 사실 지금 당장 수소차가 돌아다니는 거를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2차 전지 그 전기차와 수소차가 분명히 성장하는 건 저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봐요. 하지만 수소차의 장점과 전기차의 장점, 뭐 각자의 단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어떤 통계치를 보면 2025년 정도 되면 수소차도 전기차 못지않은 어떠한 효율성을 가질 것이다. 단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도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요 두 종목을 좀 소개를 했는데요. 뭐 당장 매수하시자 이런 목표라기보다는 저는 조금 오랫동안 관심 갖고 계속 추적하면서 봐야 되는 회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부분에 대한 좀 고민도 있고 하지만 저는 매우 좋은 회사를 고객께서 질문하셔서 매우 기분 좋았었고요. 다만 첫날에 도박처럼 난 이 종목 상한가 갈 걸 확신해라고 베팅하는 것은 별로였었던 느낌입니다. 종목이 이상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이 이상하다라는 것이었죠. 그 종목을 대하는 그 자세. 그 주식을 투기로 대하면 투기적인 결과치가 나옵니다. 근데 주식을 투자로서 좀 대해야 한다면 그나마 사실 투기와 투자가 뭐 어떤 뭐 종이 한 장 차이겠지만 대하는 만큼 그만큼 보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 종목을 관심 많고 두산 차트도 볼까요? 예. 두산의 오래된 차트, 아까 월간 차트를 봤잖아요. 일간 차트를 좀 가까이서 보면 일단 저는 여기 체크한 날에 보초병을 그냥 차트 보지 않고 그냥 툭 세워 놓은 겁니다. 아, 이거는 정말 관심 가져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툭 일단은 해놓은 상태고요. 두산과 여기 SPO셀 요것을 관심 종목에 올렸고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라는 개념입니다. 성장성은 의심할 곳이 없습니다.
의심할 부분이 없고, 그리고 최근에 SPL셀 역시 첫날 빼고는 계속 기간은 계속 매수를 하고요. 오늘 외국인도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어떤 물량 소화가 확실히 좀 이 정도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공모주들이 꽤 많이 소화된 듯한 느낌이 보이고, 대주주 지분율이 60% 정도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매출 성장이 월등하고. 근데 좀 의미 있는 것은 조금 전이죠. 그러면 해외 시장에서를 좀 보면, 해외에도 보면 블룸 에너지라는 회사가 상장을 했죠. 상장하고 나서 지금 2배 됐어요. 2배. 블룸 에너지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스토리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다라는 좀 느낌입니다. 근데 블룸 에너지는 적자인 회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높은 시가총액을 받고 있거든요. 그 말은 시장에서 이쪽에 대한 성장성은 의심하지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신약 개발주처럼 너희가 지금은 적자이지만 너희가 좋은 결실을 맺을 거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을 높게 쳐줄게,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러한 기대치들이 반영된 종목들은 언제나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소액이라면 뭐 조금씩 따라서 분할 매수를 해볼 수 있겠지만, 나 이걸로 인생 역전할 거야라고 투기적으로 들어오면 언제나 끝은 허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시장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일단은 더 이상 신저가가 나오면 안 돼요. 특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 라인대를 위에서 종목이 좀 놀아줘야지, 그리고 놀다가 반드시 강한 캔들 하나가 나와야지만 그때부터 단기적인 추세든 장기적인 추세든 뭔가 한 번은 좀 방향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시장이 다음 주에는 매물대가 너무 많아요. 그것이 좀 너무 힘들죠. 여기 갭도 메꿔야 되죠. 이쪽에 매물대가 쌓여 있죠. 여기도 쌓여 있죠. 2500포인트 살짝 아래도 쌓여 있죠. 그래서 이 층층이 쌓인 매물대를 소화하려면 강한 캔들, 과거의 하락 캔들을 하락의 어떤 의심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거래량이 나와야지만 에너지를 받을 수 있고요. 플러스 실적까지 혹시라도 상향되는 어떤 무언가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더 힘을 받을 수 있겠죠. 실적이 담보되지 않은 상승은 의심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상승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이렇게 했고요. 요즘 시장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고 정신없고 변동성도 큰데요. 이럴 때일수록 단기 매매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이 시장을 조금 버텨보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샀다 팔았다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아주 실적이 좋은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막 빠지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팔기도 애매한 상황들.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인크로스. 이 종목도 실적이 계속 좋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제 나스미디어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스미디어와 인크로스는 같이 봐야 되는 회사거든요. 이 고점 대비해서 정확하게 50% 하락하고 지금 살짝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적이 매우 좋아요.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상장하고 이 정도로 매물 소화가 됐다면 이제는 실적대로 주가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미디어, 인크로스도 같이 좀 묶어서 보고, 오늘 말씀드렸던 두산과 SPL셀도 관심 있게 좀 보셔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